두만강 접경 지역. 한 남자가 숨을 죽인 채 목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헤치면서 두만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산을 2개를 넘고 강을 건너 탈북했다는 사람. 장무환 씨는 국군 포로였습니다. 그는 한 조선족이 마련해준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신처로 숨어둔 후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잔뜩 움츠린 채 지내온 그는 남쪽에서 왔다는 우리를 보자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국군으로 참전했다 입은 상처라며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45년 동안 마치 업보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흔적. 잘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 국군 포로 장무환인데. 네? 장무환인데 국군 포로. 여보세요?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맞는데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이거 지금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내 섭니다. 없죠. 북한 사람인데 내가 없어요. 국군 포로인데. 국군 포로. 그 넉자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순간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장 씨. 은신처는 그가 넘어왔던 두만강변에서 채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북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결국 장 씨는 다시 한번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건너올지 내 그랬죠. 자, 내 이제는 북한에 가도 이제는 아니 된다. 자들이 더 걸리면 뭐 아니 되지 죽지 뭐. 그래서 큰맘 먹었지 뭐. 하여튼 나 고향이가 죽는다. 고향이. 고향, 그에겐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1953년 동짓달에 군에 입대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투입된 강화도 금화 전투. 장 씨는 그곳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장 씨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날은 1953년 7월 20일. 그날 이후 그는 수용소를 거쳐 탄광으로 보내져 비참한 강제 노역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 씨가 포로가 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은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포로를 교환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군 7만 5천여 명을 보낸 데 반해 북한은 국군 8천여 명만을 송환했습니다. 전쟁 역사 연구가들은 국군 포로가 최소한 5만 명 이상 북에 억류돼 있을 것이라 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을 뿐입니다. 장무환 씨는 그 8천여 명에 끼지 못했고 포로가 교환됐다는 사실도 1년 후에나 알았습니다. 54년도에 알았던가? 그때 버릇이 들릴 테란 말이야. 예? 그래서 또 해나 어디 포로 교환하는 게다 하고 또 기다렸단 말이야. 기다리면 포로 교환하면 끝났다 하는데. 행여나 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마저 무관심한 사이 그는 함경 북도까지 보내져 평생을 막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국군 포로들은 중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 씨는 그곳에서 국군 포로 수백 명을 봤는데 최근에는 굶어 죽은 포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 해도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받았던 식량 배급이 다 합쳐봐야 총 보름치도 안 됐습니다. 백정한 사람 됐어. 백정 이래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 완전 처지사 아니지. 정부는 금년에 죽었고. 고향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간 동료들 생각에 목이 메이는 장 씨. 지금도 그들 중 누군가는 어느 탄광에선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믿을 수 없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장 씨가 전장으로 떠날 때만 해도 9남매였는데 이제는 4남매만 남았습니다. 오빠 목소리라도 듣자고 기다린 지 몇 시간째. 여보세요? 네. 오빠래요. 네.
오빠. 오빠요. 언제 만나노? 엉랑이 아니야, 엉랑이야. 예, 맞아요. 그래, 나는 그게 살아있다. 예. 그만, 우지 마라. 45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달픈 통곡이 이어지는 사이 그 곁에 앉은 한 여인에게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45년을 수절한 장 씨의 부인입니다. 떠날 적 남긴 사진만을 바라보며 그녀의 청춘을 보내온 박순남 씨. 남편에 대한 기억은 사진 속의 그 모습에 멈춰 있습니다. 통화가 된대. 영감이고 뭐고 목소리를 알겠습니까? 목으로 알겠습니까? 이건 만구천재 죽었다고 어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지대 밟아 죽었니? 뭐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은 고생하며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집 옆에 남편의 전적비까지 세웠습니다. 18배 시집와서 22에 헤어진 남편. 그토록 짧게 끝난 결혼 생활 이후 밥상도 없이 외로운 끼니를 채울 때가 대부분이었던 세월. 부인은 50여 년 전 얼굴도 모르던 신랑을 처음 맞던 그날보다 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무환 씨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가족은 그의 아들 영욱 씨였습니다. 생후 8개월에 헤어진 후 아버지란 말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그날만은 단번에 아버지임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욱 씨는 아버지를 모셔올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동안 돌린 전화만도 수백 통. 그러나 담당자들은 서로 통화를 미루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도 파헤쳐 가려고 그때 6.25 때 6월도 파헤쳐 가려고 돈을 그만치 투자하는데 지금 사람이 살아갖고 제3국에 떠돈다는데 어떻게 이거 손 하나 진짜 정부에서는 감당 안 하고 이럴 수 있냐고. 애가 타는 건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벌써 보름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아예 밤에 야근을 하고 낮에는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얻어낸 것은 북한 주민인 장 씨를 만나도 좋다는 허락, 그를 귀국시켜 보겠다는 당국의 공식적인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마침내 장 씨를 찾아 나선 가족들. 부인 박 씨와 아들 영욱 씨, 그리고 큰 조카가 나흘 일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나마 정부 대신 한 민간 단체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다행이었습니다. 민간 단체 사람은 우선 가족들이 호텔에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닥이 워낙 좁으니까 거기는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저희가 저녁에 일단 거기를 한번 가보고 상황을 보고 그러고서 내일 아침에 지금 어찌나 가보신다고요? 빨리빨리 해야죠. 뭐 지금 시간을 자꾸 지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일 이쪽으로 모시다가 여기 말고 이쪽도 안 되는데 모시다가 같이 계시다가 오후에 이쪽으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 씨를 새로운 은신처로 빼오는 일은 이곳 사정에 밝은 민간단체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장 씨에게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오려 하자 그때까지 장 씨를 보호하던 조선족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웬일인지 비디오 카메라를 빼들고 장 씨를 찍으면서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호해준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흥정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는데 칼을 쬐끈할 때 있죠. 그걸 딱 꺼내는 거야. 누르니까 딱 튀어나와요. 조선족은 처음에 무려 10,000불을 요구했는데 결국 2,500불을 내고서 장 씨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탈북 3주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을 향한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홀로 숨어있던 며칠이 북에서 지낸 세월만큼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내려놓고 하고 계속 기다리게요. 마음이 뭐 어떠든지 뭐라고 말할 수 없구만. 야, 완전 꿈 같았어. 2시간을 달려 새로운 은신처에 도착한 장 씨. 탈북 이후 3주간 벌써 3번째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위의 시선을 피하느라 등도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지금 마음이라 건지 진짜 무슨 진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진짜 설레인다 할까. 아들은 흥분된 마음에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고 부인은 호텔을 나서 이곳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늘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낯설음 때문일까? 영우야. 예. 야, 정말. 네가 그래 컸구나. 그런데 아들 뒤를 따라 들어온 부인 박 씨는 조카가 큰절을 올릴 때까지도 뻣뻣하게 몸이 굳은 채 마냥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남편이 너무 낯설어서 정신을 놓아버린 듯했습니다. 실감이 안 가가지고. 방역하고 내 나왔는데, 야, 너같이 내가 여튼, 야, 키워 내가 고생 많이 했지요. 한째 고생 많이 했어. 장모하이 맞으면 고생 많이 했지요. 맞어. 당신도 고생 많이 했지만 나는 고생요. 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키워서. 야, 손자 내가 지금 떡슬떡슬한 게 있습니다. 예. 장 씨가 그런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아 끌지만 부인은 그 온기마저 어색해합니다. 결혼 생활 4년에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은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장으로 떠날 때 20대였던 모습만 떠올렸던 부인이었기에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남편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감정을 꾹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부인은 그동안 골똘히 생각해왔던 문제인 듯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게 북한에 그게 이제 당신 저 자식이나 뭐 있습니까? 그러자 장 씨는 자신의 45년을 털어놨습니다. 북에서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있는 이혼녀와 했었고 이미 사망한 아내와의 사이에 친자식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손 그래 안 왔습니까? 아니, 나지 뭐, 내가 그래서. 그래 당신 자손 있다 하면은 내가 또 신경 써도 돼요. 그건 내 피줄이고 있지만. 언제는 말이야 남은 여생 진짜 두 분이서 남은 여생이야. 진짜 간신히 마음이 누그러진 부인. 그래도 걱정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막 아이고 막 이러는데 앞으로 멋지게 살는지 안 살는지 나는 막 이렇게 참 멋지게 이런 사람이 보시죠. 30분도 채 만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안전 문제를 생각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채고 단속을 나올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줄곧 불안해하면서 만났던 가족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의 눈에 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역에 도착하는 시각도 기차가 출발하는 시각과 맞췄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기차역에 쭉 깔린 공안원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워낙 탈북자들이 많은 도시라서 공안원들은 탈북자들을 보면 금세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현지 언어로 말을 거는데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무조건 잡혀가는 것입니다. 장 씨는 자신 있는 척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선 빨리 기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일단 아무 표나 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탔습니다. 기차에 올라 한숨을 돌린 후 돈을 써서 다른 데 노출이 덜 되는 1등실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멀어지는 기차에 몸을 실은 장 씨. 목적지까지는 15시간.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45년간 묻어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을 하룻밤에 뛰어넘느라 밤이 가는 줄도 모르는 노 부부.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칠순을 넘어선 두 노인은 꼬박 밤을 새우고도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래도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나자 부인은 어느새 남편 앞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재회 이틀째를 맞는 아침.
내릴 준비를 하기 앞서서 아들은 고향에서 준비해온 아버지의 옷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손목에 시계 하나 없는 걸 발견하곤 그마저 풀어드렸습니다. 너 지금 하도 길고 산이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 10년만 더 살아도 10년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고 재밌게 사는 거야. 왜 이제서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은 다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기차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게 뒤늦게 안타까워질 뿐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은신처는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장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몸을 숨겨야 합니다. 야, 정말 꿈 같구나. 네, 이제 가서 우리 이제 그 옛말하고 그래 지내기 잘 살아보기. 내가 그렇게 막 그니 빨리 떠나. 이젠 정말 떠나야 합니다. 그간 헤어져 있던 기간에 비해 재회는 너무 짧았습니다. 가족들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인이 이제는 남편에게서 손을 뗄 줄 모릅니다. 45년 전 그날도 이렇게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땐 나라를 위해 생이별을 했건만 이젠 그 나라의 무관심 때문에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 이번에도 역시 그 누구도 다시 만날 날을 확실하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장 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러다가 혹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장 씨에게 문득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그 계실 때 제가 아는 게 나아요. 아는 게 낫다고. 예, 그러니까 저거 있는 예, 아들이 그 말해줘야지 뭐 어떻게 했나. 그런데 예, 그건 다 내 아인데 예. 그래 하면 되지 뭐. 아, 나 너 형제가 아니다. 다 그런데 그거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불안해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장 씨는 1956년 탄광에서 만난 여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책적으로 포로들을 결혼시킨 탓도 있고 친인척 한 명 없는 그곳에서 돌아갈 희망도 없이 외로움을 견딘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차마 입이 안 떨어졌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부인을 위해서도 또 북쪽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솔직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이야 뭐 아프고 말고 뭐 말 아니지. 내가 안 뒤에도 질사 무사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초반이나 생기고 이러면야 내 뭐 정말 사람 보람도 없지 뭐. 헤어졌던 남쪽의 가족을 만나 한쪽 가슴은 따뜻해졌지만 북에 남겨둔 또 다른 가족을 생각하면 또 한쪽 가슴이 저미 옵니다. 어느새 장 씨가 북한을 탈출한 지도 4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토록 지겹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야 하는지 밀려오는 건 회한뿐입니다. 진짜 이게 아니라 내가 속에 가져야 되지 뭐 부끄럽단 말이야. 부끄러워. 응? 이거 정진하고 공도 못 치우고 그리고 부산 다해서 그냥 거꾸로 될 거는 정말